자, 쾌락이 왜 중요한가? 사실 푸코의 그 말년의 만년의 작품은 윤리학이기 때문에 규범화를 반대하지만 규범의 문제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슨 이제 잠깐 보시면 쾌락에 활용해서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고 시에게 죄를 범하지 않으며 자연이 원하는 바에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따르는 도덕적 규칙은 잘 정의된 규약에 복종하는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것은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조절에 훨씬 더 가깝다 알겠어요. 푸코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 국가가 우리에게 지정해 주거나 우리가 국가와 계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규약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에서 만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규범화를 계속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아프로디지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미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미의 여신이고 아프로디지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랑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성과 사랑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코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플라톤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나의 육체가 욕망하거나 욕구하고 느끼고 그 쾌락을 뭔가 점유하고 하는 나의 정신과 그 다음에 육체가 함께 다 혼연일체 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의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가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 두 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확 와닿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육체적 쾌락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정서적 쾌락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완전히 충족돼야지 그것이 사랑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윤리적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의 역사 2, 3권을 보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이 푸코의 이야기고 어느 것이 그 고전의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섞어서 썼다고 했잖아요. 푸코가 그 고대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통해서 요 문제를 이제 증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사랑에 대해서 윤리적 평가들이 계속 시대마다 있어 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전의 텍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랑이 적절한 사랑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옵션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거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죠? 시기의 적절함. 두 번째는 뭐죠? 대상의 적절함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행위 방식의 적절함입니다. 참 철학자들은 대단한 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쵸? 되게 개념화해서 되게 있어 보이게 딱 정리하면 뭔가 더 정답지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 세 가지 말고 다른 뭔가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사실은 두 사람의 어떤 적절한 요소들을 맞추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벗어난 다른 옵션을 또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푸코는 사랑의 기본적인 그리고 윤리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윤리적 행위로서의 사랑이라고 평가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엔크라테이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 그 덕의 여러 가지 공주들을 이야기할 때 엔크라테이아하고 소프로시네랑 둘이 만약에 싸우면 원래는 누가 이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엔크라테이아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소프로시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유명한 애인가요? 소프로시네가 훨씬 유명한 애입니다. 훨씬 유명한 애고 얘는 마치 이렇게 지혜 여신처럼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주는 중용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로시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유명한 애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소프로시네의 덕목은 신과 인간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해주는, 다시 말해서 절제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게 해주는 대단히 일반적인 상태로 기술된다 이렇게 얘기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행위하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어원이 누구를 따르냐면 소프로시네를 따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중용의 덕들 중에
절제를 굉장히 중요한 덕으로 봐요. 그렇죠? 절제의 덕이 없으면 중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뭔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든지 올바르게 행동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딱 대놓고 절제는 덕입니다. 벌추예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여기입니다. 푸코의 텍스트에는 소프로신에는 찔끔 넣어요. 찔끔 나오고 앵크라테이아가 대박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 쓸 때 왜 유명한 애는 뒤로 제끼고 안 유명한 앵크라테이아만 저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또 어디로 이제 어원을 올라갔냐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제가 분석해봤더니 앵크라테이아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푸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석한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앵크라테이아는 그것의 반대인 아크라시아는 무절제입니다. 자제력이 없음, 자제력 없이 행동함 이런 의미고요. 분투, 저항 그리고 싸움의 주축에 위치한다. 앵크라테이아는 절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소프로시네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앵크라테이아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과 제어의 형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신은 반드시 절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의 그 자신은 이제 앵크라테이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푸코의 윤리학에서 다루는 쾌락은 존재의 기술을 파악하고 윤리적 실체와 대면하게 하는 도덕적 실천의 진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료는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의 존재의 기술을 익혀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푸코 윤리학의 테마입니다. 푸코 윤리학에서 감정이나 쾌락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일반적으로 뭔가 자아를 형성하거나 우리가 자아를 만들어간다 이런 어떤 독일 철학의 개념들을 얘기하시면서 그거하고 푸코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얼추 푸코의 입장에서만 이제 드렸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 사실 더 좋은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미나 독일 철학에서 만드는 자아는 기본적으로 뭐를 빼냐면 여기 말하는 그 감정이나 쾌락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어떤 절제의 단계로 이렇게 레벨업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푸코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냥 나를 그냥 나 자체 찌질한 나, 이 힘든 나 하지만 이 나가 열심히 뭔가 싸우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뭔가 나의 관계주의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내가 이 사회 안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내 마음에서 품고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코가 지적하는 것 중에 가정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는 가정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까지는 물론 거기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사실 엄청난 해군들이 따라야지 가능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결혼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게 그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암암리에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중심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배려니까 그것도 관계적인 배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래요. 쾌락의 차원에서 미덕이란 순결한 상태가 아니라 지배의 관계, 그 다음에 제어의 관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논점은 자연 발생적인 쾌락과 욕망을 이성적 주체의 인식적 파악을 통해서 분리하여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근대의 윤리적 방법들과 차별적인 어떤 견해를 보인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요, 제가 이 강의를 텍스트를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멋있을까 싶어서 나랑 고민해서 쓴 거라서 아까워서 조금 이것만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분주하고 치열하게 자기 삶을 구성했던 푸코의 철학의 여정은 사회에서 출발해서 자기 위로 회귀하는 행로를 그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부인으로 존재하나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그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완연한 자기로 살아갈 수 없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기 연구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기술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코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물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아마도 자기가 가장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선행한 문제들이 무엇일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푸코가 보기에 나는 고기토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타자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유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예요.